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데는 도쿄 미드타운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사실 미드타운은 한국 분들한테는 좀 덜 알려졌는데, 롯본기 힐스가 훨씬 더 많이 알려졌거든요. 롯본기 힐스는 뭐 모리 빌딩이 있는데 모리 뮤지엄도 있고 거기에 그 전망대도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아자부다 힐스라고 거기에 모리 빌딩 높게 준공이 되면서 거기도 전망대가 새로 생겨서 이제는 전망대 거기도 많이 가시는데요. 과거에 도쿄 그리고 또 도쿄가 재건되는 과정에서 롯본기 힐스가 되게 중추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전망대 보시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롯본기는 정말 많이 가셨는데 여기 미드타운 도쿄에는 생각보다 많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미드타운 도쿄를 돌아다녀 보면은 여기는 한국의 어디랑 조금 비교를 해야 될까 싶으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여기 조그만 공원이 도심 공원이기는 한데요. 근데 약간 동네 분위기는 그냥 반포랑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되게 조용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조금 살고, 그리고 고속터미널 있는 것처럼, 고터 있는 것처럼 여기 쇼핑타운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롯본기는 되게 활기가 찬다면은 여기는 약간 좀 더 세련미가 있는 그런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최부심이 일본 왜 왔냐 뭐 약간 이런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뭐 2박 3일 동안 약간 리프레시 하러 왔고요. 원래는 3박 4일 일정으로 도쿄를 투어를 하고,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인터파크랑 했었는데 그게 충분히 많이 안 모이셔가지고 내년으로 조금 미뤄지게 됐는데,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동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유튜브 업로드는 다 시켜놨는데 많은 분들이 지난주 수요일 영상, 목요일 영상 이런 걸 좀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그 사이에 뭐 또 트럼프 2기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도 됐고요. 그래서 제가 채널에서는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과투자하지 말고, 그리고 글로벌하게 해외 자산을 많이 투자하는 게 좋다. 특히 뭐 달러 표시 자산 투자하는 게 제일 좋지 않냐, 약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뭐 어쨌든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약간 시차를 두고 이제 가는 그런 게 있으니까요. 최근에 경제정책이나 이런 것도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단순히 일본 부동산 투어만을 하자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나라가 2012년에 아베 이제 소위 프라임 미니스터 아베가 오면서 그 증권시장에 대해서도 막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만들겠다는 그런 목적 하에 엔저를 정말 열심히 밀었거든요. 일본 중앙은행이랑 같이. 그래서 2012년경에는 달러 엔이 한 80엔이었는데 현재는 150엔을 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엔화가 지난 12년 동안 반토막이 났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엔화 가치가. 물론 일본은 이렇게 엔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반토막이 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은 일본에는 인플레이션이 찾아오지 않았고, 그리고 실질임금 증가율도 안 좋고요. 연금 생활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연금 수령자들도 굉장히 불행한 그런 단계에 접어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일본에 총선이 있었는데 일본 총선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아베노믹스가 이제 이들에게 초고령 사회인 일본의 연금 생활자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표로 응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같은 그런 정책 그만하라는 거죠. 사실은 한국도 대놓고는 아니지만은 원화 약세를 어느 정도 매우 수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원화 약세가 달러가 세졌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인 것도 있지만, 그 원화의 가치라는 게 결국은 한국의 장기적인 경제와 그 세금 현금 흐름에서 나오는 건데, 그 부분에서 위축이 되는 것을 용인하게 되면은 연금 생활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 그거를 용인하는 로직은 뭐냐면은 일본에서도 그랬지만 결국 주식시장 성장이 되고 기업 성장되고 약간 이런 부분이었어요. 수출 기업 좋아지고 기업 실적 좋아지면은 그 기업 실적 좋아지니까 뭐 고용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면은 그로 인해서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진되고,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출 기업들 실적은 좋아졌지만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더 구조조정에 힘을 쏟았고요.
결과적으로는 주가는 올랐습니다. 뭐 니케이는 아베 시작할 때는 10,000포인트였는데 지금 4만이기 때문에 4배 올랐는데, 엔화가 반토막 났기 때문에 달러 환산으로는 2배 올라갔습니다. 그냥 결과적으로는 지난 12년 동안 달러 표시로는 2배 올라간 거고요. 12년에 2배 올라가는 자산은 정말 글로벌하게 보면 되게 흔한 자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엔화로만 보자면은 일본 사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증시가 4배 올랐기 때문에 개별 기업은 뭐 10배 올라간 그런 기업들도 많고, 주식으로 돈을 번 그런 일본인들이 적지 않은데, 뭐 일본 BOJ가 일본 ETF 같은 것도 매입했기 때문에 증시는 크게 올랐는데요. 한국도 결국에는 원화 약세, 1,400원 이상의 환율을 용인하는 듯한 원화 약세를 하게 되면은 소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현대차로 대표되는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이들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토대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를 시킬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정책을 쓰지만, 실제 이들 기업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대책들에 대해서 일본을 통해 가지고 반면교사 할 게 많다, 일본이 뭐 잘했다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런 맥락에서 일본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달러 표시의 자산을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완전 필수인 시대가 됐고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다만 제가 주식 채널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부동산 채널에서는 여전히 한국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가 지상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한국 아파트 지상 최고의 자산 시대는 이제 끝났고, 그리고 트로피 아파트들 중심으로 시세가 올라가는 그런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비정상적인 시장이 됐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증식하는 데 있어서는 외화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최고인 시대가 됐고, 더 얼마나 빨리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외화 자산 취득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원화로 뭐 외화 뭘 사야 되니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증권 계좌 열어서 환전을 하고, 환전한 달러를 가지고 그냥 미국 ETF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제일 간단해요. ETF를 사는 게. 그것도 시장 지수 전체를 사는 그런 ETF를 사면 돼요. VT나 뱅가드 토탈 같은 VT, 아니면은 SPY, S&P 500을 사는 SPY를 사면 되고요. 그냥 나스닥 상위 100 종목을 사겠다, QQQM 같은 걸 사면 되고, 아니면 QQQ. 레버리지 ETF를 살 필요는 절대 없고요. 레버리지 ETF 잘못 사면은 정말 그냥 패가망신 나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 살 필요 없이 부동산을 사듯이 ETF를 사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주식에 대해서 너무 개별 주식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 전부 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뭐 하시는 분들에게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마치 다 해야 되는 것처럼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별 주식에 대한 스터디는. 그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시장 지수 전체를 사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그거는 뭐 소위 말하는 투자 업계에 있는 구루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니까 4년 전에 하나증권 그만두면서 유튜브 처음 켰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4년 전이랑 지금이랑 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뭐 가진 거 하나 없이 일단은 그냥 박력으로 그만뒀는데, 막상 그만두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약간의 그런 게 좀 있긴 있었거든요. 물론 그리고 그 당시에 나오면서 그만두면서 집도 팔고, 그리고 임차로 이사를 가고, 이사 간 동네가 또 서울에서도 잘 사는 동네다 보니까 약간 위축도 되고 약간 이렇게 됐었는데요. 근데 주거 안정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작아야만 주거 안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료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소득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자가는 그때부터 짐이 돼요. 그냥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거가 임차료 수준의 증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정말 문제가 없어. 저는 늘 말하는데, 주거비는 소득의 25% 이내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20에서 30% 왔다 갔다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령 예를 들면은 월에 1,000만 원을 버시면은 월세 300만 원인데 사셔도 괜찮아요.
월에 500만 원 벌고 계시다면은 월세 150만 원 정도인 데를 사셔야지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월에 500만 원 버시는데 150만 원 정도인 데를 산다는 거는 월세가 150만 원이라는 건 연 1,800만 원이고 5% 나누면은 이게 3억 6천 전세잖아요. 그러니까 월에 500만 원 버는데 세후로 만약에 내가 3억 6천 전세를 살고 있다. 뭐 전세 대출 이자비나 월세나 그냥 개인 독인이라 하면은 여기서 전세 대출서 유리하지 않나 이런 말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전세 대출은 미회수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게 그거거든요. 결국은 월세 150을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1,000을 벌면 300을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여러분이 2천만 원을 버시면은 월세 600만 원대를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월세 600만 원대가 전세 15억인 동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3천만 원을 버시면은 900인 월세 900만 원대를 사는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지역에서 사는데 문제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소득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고요.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거기에 자산을 어떻게 취득해서 대출 갚으면서 살고 있다. 그런 걸로는 완벽한 그 주거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집 한 채 있다고 주거 문제 풀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사람은 한 군데서 평생 살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지상 최고의 목적은 한국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빠른 자산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내 몸값을 그 한국 주택가격 올라가는 속도보다 퍼센티지보다, 그러니까 금액이 아니라 퍼센티지보다 더 빠른 퍼센티지, 높은 퍼센티지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은 결국 여기에 시간을 녹이게 된다면은 어느 순간 역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주거의 문제가 사라진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처음에는 이게 그냥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나왔을 때는 저의 수입은 유튜브 채널 수익 110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유튜브 채널 수익 110만 원이 전부였는데, 뭐 월세는 이제 그 당시에 380만 원인 데를 살았으니까 뭐 이제 비싼 데를 살았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기고도 하고 강의도 하고 다른 방식으로 되게 많이 늘렸는데, 출연도 하고 뭣도 하고 막 늘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의 궤도에 찬 순간부터는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소득에서 주거비 부담이 20% 미만으로 내려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는 주거 문제가 없었다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뭐 집을 왜 안 사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그냥 살 니즈를 못 느낄 뿐더러 안 사도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주거 불안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젠 주거 불안이 없어요. 그냥 없어졌고, 그리고 내가 어느 동네 가더라도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이 뭐 어느 동네 어떤 데라도 아무 때나 가서 이사하고 살 수 있고, 그냥 이런 자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이제 주거 문제 해결이고요. 주거 문제 해결은 그래서 집 한 채 샀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 소득 증가하는 속도가 주거비 증가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는 자산에 오랜 기간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젊으신 분들은 그게 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위 30대 뭐 이하에서부터는 그거를 미국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실 거고요. 하여튼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운이 좋았던 건지 어쨌든 20년 그만두고 24년 되는 과정에 코인 회사도 1년 반 정도를 다녔었는데, 그러면서 아무래도 자산군에 대해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이, 제가 제 커리어를 보시면 결국 부동산으로 시작을 했다가 주식으로 주식시장에 10년 있었다가, 그리고 암호화폐 쪽에 1년 반 정도 다니면서 이제 이쪽 업계 분위기를 조금 익히고 나와서 지금 새 자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보게 된 것이 제 특징인데, 각각 자산마다 장단점이 있고 무엇이 정답이다 이렇게 뾰족하게 확실하게 말을 할 수는 없더라도요, 달러 표시 자산이 원화 표시 자산보다 더 높은 속도로 갈 거라는 거는 자명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본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본도 주시장 많이 올랐으니까 일본 주식 샀으면 좋겠죠. 그리고 일본은 부동산 시장도 지난 10년간, 지난 5년간 2020년 전 이후로만 보더라도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여튼 그래서 시각을 한국 부동산, 한국 아파트, 서울 아파트만 살려고 부동산 카페 기웃거리면서 계속 거기서 정보 얻고, 그러면서 소위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시고, 저도 가스라이팅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글로벌한 자산을 사라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는 저는 그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난 4년간 걸어온 역사가 그냥 지난 4년 전에 저를 지금 반추해 보면은 그때 가지고 있었던 정말 주거에 대한 막 불안, 집을 팔고 뭐 월세로 갔으니까 주거가 불안했죠, 처음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냥 뭐랄까, 이제 다 사라지고 나니까 세상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이게 뭐라고 그거를 아등바등 붙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까, 지금 훨씬 더 자유로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이 저와 같은 마인드십, 제가 경험했던 경험을 경험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아마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싶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빨리 그런 정말 즐겁고 좋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